안녕하세요. 한편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조선 전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이제 근세 조선 전기의 문화입니다. 자, 일단 큰 주제들만 좀 보면 사실 이게 처음에 얘기하는 얘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량 얘기를 우리가 잠깐만 해야 되는데 요 성량 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근데 이게 출제율은 별로 안 높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냥 툭툭 찍어주고 가고 싶은데 이게 그게 맞나? 이게 얘가 고민이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여러 서적들의 역사서부터 시작해서 주요 서적, 뭐 지도, 지리서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게 더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특히 조선 전기 국왕이랑 시기적으로 좀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치사를 물어볼 때 주요 국왕의 업적을 물어볼 때도 그러니까 저서나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한능검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 과학기술, 그다음에 건축과 예술. 여러분 이제 한능검을 준비하다 보면 사실은 요 파트에서 사진 자료 같은 거 나오는 거 중에 뭐 탑이나 불상이나 뭐 이제 그런 문화재들이 뭐 건축물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보통 이름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사진만 그냥 꺼내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을 또 느끼시는 파트인데 그래도 요 단어는 거기가 조금 덜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뭐 덜 부담스럽기는 하죠. 앞에 고대나 중세에 비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런 얘기들 진행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성량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자, 이게 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짧게 포인트를 좀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근데 또 너무 찍고 가기는 좀 그러니까 조금만 설명할게요. 조금만. 일단 성 이야기라고 하는 건 남송 때 주위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유학의 여러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에 뭐 화학 있고 물리 있고 뭐 생명과학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유학에도 그러니까 훈고학, 뭐 성리학, 양명학, 뭐 고증학 해서 이제 여러 파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사변적이야. 그러니까 진짜 머리에 쥐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걸 왜 생각해, 그죠? 근데 이제 성리학의 기본은 뭐냐면 이 우주의 원리가 인간의 본성에 내면화됐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주의 원리가 인간의 본성에 투영되니까 그래야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게 될 이 이기 논쟁에 대한 말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서 이제 아주 깊이 있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한능검 여러분들 뭐 원하시는 대로 또 합격하시고 그렇게 할 건데 그래도 우리가 한국사를 오랜만에 다시 한번 공부했는데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두 성리학, 됐죠? 성리학자. 그래서 대한민국 조폐공사 모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000원권, 여기가 5,000원권. 그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외국에 들어오면 뭐 화폐 얘기 외국 사람들이랑 뭐 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좀 지식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너무 시험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성리학은 일단 우주를 둘로 나누어서 봐요.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원리의 세계야. 그러니까 이 우주가 만들어진 원리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그로 인해서 조합이 이루어진 기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리학은 세계를 둘로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가 뭐다? 만물이 만들어지는 원리의 세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조합이 이루어지는 물질의 세계. 또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이 원리가 담겨 있는 그릇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그릇의 세계. 그런데 원래 이제 정통 성리학은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미정척사 뭐 근현대사 가서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겠지만 이렇게 항상 둘로 나누어 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기본적으로 차별적 세계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걸 우리가 이제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그러거든요. 둘로 나눴죠. 그러면 둘로 나누는 순간 뭐가 발생하냐면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차별적 세계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가 진짜고 하나는 비천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이원론을 얘기하면 세계를 바라보는데 이 세상을 그러니까 자연과 그러니까 이 우주를 볼 때 이 자연과 인간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한 차별적 세계관이죠. 그리고 만약 인간을 보더라도 남자와 여자로 딱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차별적 세계관이에요. 흑인과 백인 딱 나누잖아요. 차별적 세계관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성 한 명을 보더라도 정신과 육체로 나누잖아요. 차별적 세계관이죠. 정신을 보더라도 이성과 감정으로 나누잖아요. 차별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제가 이분법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말하는데 인간과 자연을 자꾸 구분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들어와 있는 거야. 인간만이 진짜고 자연은 비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걸 워딩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하나님이 궁창 그러면 팍 하고 하늘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돼지 그러면 뿅 하고 돼지가 생기는 거잖아. 모든 걸 다 워딩으로 만드는데 마지막 6번째 날만 하나님이 직접 움직여요. 그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리고 그를 아담이라고 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를 만들기 전까지 내가 만들어 놓았던 세상을 아담에게 선물로 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것들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연이라는 건 신이 인간에게 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야. 그죠? 그러면 이게 철저하게 차별적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이용하고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거야. 그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정확하게 구별해. 그럼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남자만이 진짜고 여자는 가짜라는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그런 차별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의 세계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우주론이라고 그러죠. 우주론. 이런 우주론이 만약에 이들의 세계관에 투영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화만이 진짜예요. 그래서 세상에 진짜는 오직 뭐밖에 없다? 화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야? 화를 둘러싸고 있는 오랑캐 놈들이죠. 그래서 이 오랑캐들은 이예요. 그래서 오랑캐.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를 동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화이론적 세계관이라 그래. 화만이 진짜고 이는 가짜다. 그리고 이게 인간의 그러니까 본성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심성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이가 이게 우주의 원리 이가 내면화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맹자가 인간이 선하다고 말했던 4가지 근거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인, 의, 예, 지라고 부르죠 보통.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 기가 인간에 내면화되는 것이 7정이에요. 그래서 가선가악의 세계죠.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7가지 감정, 기쁘고 슬프고 두렵고 뭐 화나고 뭐 이런 감정들. 그래서 7가지 감정.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잠깐 말씀드리게 될 이wan과 이의 이론론, 이원론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사단칠적 논쟁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요 특징을 그냥 빠르게 짧게만 설명해 볼게요. 근데 뭐 아무래도 성리학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한국 살 하셨는데 그래도 그러면 요 정도 단어들 정도는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리학적 세계관이라는 건데 이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실은 이의 세계와 기의 세계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서양의 플라톤 철학처럼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좀 다르거든요. 다른 세계인데 근데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요 성리학적 세계관을 조금 이해하는 데는 지금 시간이 제가 제한도 많고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처럼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와 기의 관계는 지금 제 앞에 만약에 이렇게 나무로 된 지금 플라스틱 같은데 근데 여기 밑에는 나무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무로 된 책상이 있다.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앞에도 나무로 된 책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식탁이든 뭐든. 그러면
저희 앞에 지금 나무로 된 책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책상은 원리의 세계고요. 그 다음에 나무는 그 원리가 담겨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원리의 세계는, 그러니까 성리학적 관점에서 원리의 세계는 게 많이 진짜죠. 그런데 이 원리의 세계는 형이상학적 세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오감. 그러니까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오감의 세계로 파악할 수 있는 형이학적 세계는, 형이하학적 세계는 기의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건 물질이고 그릇이죠. 볼 수 있는 건 물질이고 그릇이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무로 된 책상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저희가 책상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책상을 만질 수 있나요,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책상은 볼 수 없어요. 책상은 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 앞에 만약에 책상이 있다면 한번 만져보세요. 무슨 느낌이에요? 책상이 무슨 느낌인가요? 하면 뭐 이렇게 뭐 딱딱해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만지는 건 사실은 책상이 아니라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밖에서 쇠로 된 책상을 가지고 들어오면 여러분 앞에 책상이 이제 철로 된 책상으로 바뀌면 여러분은 철을 만지시는 거예요. 쇠를 만지는 거죠. 만약에 유리로 된 책상을 바꾼다면 여러분은 유리를 만지는 거야. 그러니까 책상을 만질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리의 세계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건 그릇의 세계지. 됐죠?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황은 정통성리학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황이 얘기한 이와 기의 관계가 이거예요. 그냥 한번 간단하게 쓰고만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학교 다니실 때, 뭐 지금 학교 다니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윤리 시간에도 배워요. 그래서 윤리와 사상 뭐 이런 데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존 기비예요.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뭐 또 윤리라는 과목이 있었고, 그전에는 국민윤리라고 하지 않았나? 뭐 그런 과목들에서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만이 존귀한 것이고, 기는 비천한 거죠. 기는 가짜야. 진짜는 뭐만이 진짜다? 오직 이만이 진짜다. 이게 원래 정통성리학 주리론적 입장이에요. 됐죠? 그런데 이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의 얘기는 뭐냐면 이통기국이에요. 그래서 이통기국은 뭐냐면 이는 사물에 두루 통하는 보편성이고, 그 다음에 기는 사물의 성격을 국한시키는, 얘는 뭐다? 특수성이다. 그래서 이와 기는 사실은 둘 다 중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는 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이와 기는 우리가 관념상으로만 구별할 수 있지 현실의 세계에서는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이의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기지묘. 이와 기는 워낙 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이지만 둘이고 둘이지만 하나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그냥 이 정도까지 하시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살짝 베이스를 깔았는데 벌써 몇 분 갔네요. 자, 계속. 그래서 이황과 이의 실제로 이게 이제 16세기 가장 유명한 성리학 논쟁이 주리 논쟁인데, 일단 기본적인 성향만 좀 한번 이제 봐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이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잠깐 미리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가 인간에 내면화되는 것이 사단이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의 세계가 그리고 이제 내면화되는 것이 칠정이다. 그쵸? 그래서 이황은 이종기비, 이만이 진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단만이 진짜예요. 그럼 기는 뭐야? 비천한 거야.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두 개지, 두 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기유언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누는 사람들은 항상 차별적 세계관, 하나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진짜는 뭐야? 진짜 중요한 건 뭐야? 오직 이만이 순선무학의 세계다. 됐죠? 이게 이황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황은 뭐라 그랬냐면 사단과 칠정, 그러니까 이와 기가 모두 상호 발현할 수 있는데 기는 비천한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의 예지가 진짜야. 그러면 내가 기쁘게 팍 느끼거나 감정을 느끼거나 또는 막 슬퍼하거나 이런 것들은 비천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깥으로 둘 다 상호 발현할 수 있으니까 발현하지 못하게 해야 돼. 이것이 진정한 군자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통 이황의 제자들, 남인들은 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회 이런 게 지금도 남아있어. 다 완전 포카페이스야.
응? 특히 그 대한민국의 40대 그러니까 중년의 남자들 됐죠? 네, 그래서 정말 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그 남자들끼리 우연히 이제 저녁 때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진짜 이렇게 남자들만 한 두세 타잖아요. 그럼 막 올라가는 동안 진짜 숨 막힐 것 같아. 물론 아줌마들이 탄다고 해서 제가 뭐 즐겁게 대하면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항상 포카페이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군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쁘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야. 그 막 기쁘다고 해서 막 올래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우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됐죠? 그다음에 짱난다고 해서 막 인상 쓰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감정을 바깥에 드러내는 건 비천한 것들이 천한 것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자라 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감정들을 지워야 돼. 그러니까 바깥으로 뭐만 드러 나오게? 인, 의, 예지만 나오게.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왕의 생각이야. 근데 이인은 다르게 생각해요. 실제로 이 사단체적 논쟁은 원래는 기대승이라는 학자가 먼저 해요. 왜냐하면 둘이는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나이 차이가 35살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왕이 1501년생인가 그렇고 이이가 1536년생인가 그래요. 아니 뭐 제가 지금 뭐 외운 게 한 1, 2년 틀릴 수도 있어요. 또 바로 또 검색하지 말고.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스승과 제자라고 말할 때 뭐 30년 이상씩 막 이렇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차이 나는 사람이 무슨 논쟁을 합니까? 됐죠? 그래서 이왕과 기대승이 한 논쟁, 그 기대승을 이이가 나중에 지지한 거야. 근데 이가 이제 크락자니까 우리가 보통 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는 생각이 좀 달라요. 봐요. 4단과 7정은 둘이지만 하나고 하나지만 둘이야. 아까 내가 이기지묘론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다야. 되죠? 그러니까 4단과 7정도 분리할 수 없다지. 그래서 사실은 둘이는 둘 같지만 사실은 뭐다? 하나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논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기발 이승 일도설. 그래서 이기 호발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만이 혼자 발현할 수 있지. 이가 어떻게 혼자 발현하냐? 그걸 기발. 그래서 기가 발해야 이가 이게 승자가 탈승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타면 뭐 승마한다, 뭐 배를 타면 승선한다, 차를 타면 승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기발하면 이승이 올라타는 일도 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은 분리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죠.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의 생각은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무로 된 책상이 앞에 있으면 이걸 우리가 나무로 된 책상이라고 구별하는 건 우리가 어디까지는 사유 세계에서만 구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현실의 세계에선 예를 들어 거기서 내 나무를 다 떼어내잖아요. 그러면 책상이 남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은 둘이지만 하나요. 하나지만 둘이에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측은지심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오려면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서는 마음 아프다, 불쌍하다 이런 감정이 나와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가 바래야 그 다음에 측은지심 그 인이 그 위에 올라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둘이는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얘기가 더 깊어지면 이제 완전히 너무 성경 얘기로 가니까 이제 제가 끊을게요. 결론. 그래서 이는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둘이지만 사실은 구별할 수 없다. 하나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왕은 뭐라고요? 아니다. 둘이다. 뭐만이 진짜다? 이만이 진짜다. 뭐는 가짜다? 기는 가짜. 비천한 거다. 이건 바깥으로 드러나지 말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니까 이 이만이 진짜니까 이왕은 어떤 성격으로 가냐면 이상주의적이야. 근본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이에요. 이만이 진짜다. 됐죠? 자, 그런데 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개혁적이야. 그러니까 책상이라는 걸 바꾸려면 사실은 이 나무의 세계를 너무 비천하다라고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책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 나무의 구조를 바꿔야 돼. 그래야 그 안에 담기는 책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꽃을 피워야 그 안에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해야 그 안에 도덕이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런 현실의 세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회적 개혁론을 많이 얘기했던 아주 대표적인 경장론자이기도 합니다. 되죠? 그럼 이해되신 거죠? 이 정도까지 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뭐 외울 필요 없는데 외우긴 좋아요. 봐요. 그래서 이황 보세요. 봐봐. 두 글자죠? 그래서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근데 뭐가 진짜야? 이만이 진짜야. 황은 뭐야? 이거 황이네. 말짱 황이야. 이만이 진짜야. 그래서 이는 보세요. 봐봐. 그때 똑같네. 봐고 하나잖아. 어느 이가 앞에 이고 어느 이가 성이고 어느 이가 이름이겠어. 이걸 내가 막 카드로 막 이렇게 막 해봐.
그럼 여러분 고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구별하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네. 그래서 2예요. 그만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남인, 그 다음에 영남학파로 계승되고요. 그 다음에 이인은 서인. 이건 뭐 앞에서 우리가 정치사 하면서 했잖아. 기역파로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왕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말이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왕의 대표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왕의 제자들이 일본으로 많이 끌려가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퇴계하기 크게 또 융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기승 얘기 뭐 잠깐 했죠. 그 다음에 이인은 수미법이라든가 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개혁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대표적인 책으로는 자, 이왕 같은 경우에는 성악 10도. 그래서 성악 10도에서는 자, 이제 성악 군주가 되기 위해서 군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네,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의 제자인 남인들이 집권하면 기본적으로 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왕권 강화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좀 이따 뒤에 가면 또 하겠구나. 뒤에서 하겠네요. 우리가 예송 가면 또 이 얘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악 지변은 자, 군주가 성악에 이르르기 위해서 자, 현명한 신하가 집요하게 그릇이 많이 되옵니다. 집요하게 군주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신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의 제자들인 서인들이 집권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이 있냐면 그러니까 군주권이 좀 더 제한되고 그 다음에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신하들의 권한이 좀 더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저서들은 가볍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왕과 이의에 대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시험에 사실 한능검에 엄청 나오는 거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한능검을 했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 조폐공사 모델 2명인데 그래도 저희가 뭐 이 정도 얘기는 제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시간이 조금 없지만 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식. 자, 조식은 보통 이제 북인의 우리가 영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북인이 조식과 서경덕과 그다음 뭐 이런 사람들의 제자들인데 조식의 제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자, 보통은 뭐 북인, 네, 영수, 남명 조식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 이 사람은 경과 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의를 또 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조식의 특징은 뭐냐면 실천. 그래서 자, 실천적 학풍이라고 얘기할 때 조식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서경덕은 사실은 기존 성리학에 비해서는 조금 가장 바깥쪽에 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보다는 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서경덕이 얘기했던 이 기중심의 철학은 나중에 율곡 이의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했던 게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조식 서경덕 정도까지 자, 그래서 조선 16세기 대표 성리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제 머리 아픈 얘기 끝났네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좀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15세기 역사서들인데 여러분 15세기는 그러니까 조선 15세기, 16세기 조선 전기는 역사서가 다른 시대에 비해서 그렇게 출제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려 역사서랑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역사서가 더 중요해요. 자, 고려사가 볼까요? 자, 고려사는 일단 시간 체크하시죠. 자, 문종 때 편찬됐고요. 그 다음에 기전체 사서입니다. 그래서 기전체를 지난 시간에 요건 우리가 상속사기 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정통, 네, 그래서 역사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사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인물 중심의 역사서고 반복이 많아서 굉장히 방대하다. 됐죠? 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조선시대 고려의 역사를 정리했고 원래는 이거 세종 때 편찬하는데 문종 때 완성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15세기 대표 역사서는 동국통감입니다. 됐죠? 이거는 앞에서 저희가 성종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성종 때 동트리오 기억나세요? 동통감, 동료지승남, 동문선. 여기 좀 이따 이제 밑에 책에 또 밑에 가면 또 나와요. 자, 그리고 악학개범. 그래서 조선의 음악, 악을 정리한 거. 그리고 국주오레이. 됐죠? 이렇게 5개는 특히 성종 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성종이 쓰라고 한 건 아니지만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금양 잡록이라는 농서를 쓰기도 하죠. 자, 성종 때 서고정이 편찬 책임자였고요. 자,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역사를 싹 정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정리할 때 여기 이제 서문이 있는데 서문이거든요. 서문이 실제로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게 서문에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보시죠.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1단원이 첫 번째 챕터가 삼국시대입니다.
삼국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통신라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라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되죠? 안타깝게 지금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았네요. 자, 그다음에 고려시대는 고려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사만. 그러니까 그 당군부터 시작해서 사만의 시대는 외기라 그래서 맨 마지막 단원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구성이 이상하죠? 안 이상해? 아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1단원이고 2단원, 3단원, 4단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동통감이 나중에 좀 비판을 받는 건 그러면 이거는 상고사를 너무 평가절하한 거 아니냐. 당군의 이야기랑 사만의 시대를 너무 무슨 뭐 외기라는 게 뭐야? 뭐 부록 아니야? 부록? 그래서 이렇게 뭐 부록 처리를 해버렸잖아. 그쵸?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편찬서들 중에 특히 유네스코 문화유산. 그래서 한능검에서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자, 요건 앞에서도 뭐 이제 잠깐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실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역사서는 편년체로 쓴 거예요. 그래서 편년체라고 하는 건 시간의 순서대로 쫙 쓰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왕조실록은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있었고요. 고려왕조실록은 사실은 소실돼서 오늘날 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전하는 건 조선왕조실록밖에 없고 그 다음에 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죠. 그래서 500년간의 그 장구한 왕조의 역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뭐 유일한 거기서 뭐 정말 최고의 왕조에 대한 기록이죠. 통치에 대한 기록이지. 자, 그리고 이건 태조에서 자 25대 철종까지만입니다. 그러니까 고종이랑 순종은 왜 빠지냐면 고종이 26대, 순종이 27대잖아요. 그런데 고종이 죽으면서 터지게 되는 게 1919년 3.1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록이라고 하는 건 왕이 죽고 나서 그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다 기록물들을 모아서 기록하는 건데, 그쵸?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래서 왕은 그 기록을 이제 기록의 객관성을 위해서 못 보게 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러분, 고종이 죽었을 때, 순종이 죽었을 때 이미 일제강점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빼는 거예요. 되죠? 자, 그 다음, 사초. 사초 기억나시죠? 예문관의 사관들이 기록했던 회의록. 됐죠? 네, 그래서 예문관에서 원래 이제 기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정기는, 이건 춘추관에서 기록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조선에 굉장히 그 체계적인 방대한 수많은 기록물들이 있는데, 그 기록물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등록이에요, 등록. 그러니까 등록들을 모은 겁니다. 등록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업무일지예요. 그러면 중앙정부부처랑 지방관청이랑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오늘 일을 하면 오늘 일을 했던 거 있었던 관청에서 자기가 업무를 볼 때 있었던 주요 사항들을 기록해놔요. 그러면 여러분 그 등록이라는 게 각 관청별로 해서 너무 많겠죠. 그래서 왕이 죽고 나면 그 모든 관청에 그 관청에서 있었던 지방에서 지방 관청까지 다 해서 그 기록물들을 모아서 실록 편찬해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 춘추관에서 그러니까 지방관청까지 포함해서 각 관청의 주요 관청의 주요 기록물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등록의 요약본에 해당하는 시정기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매년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제 실록 편찬할 때는 각 관청의 등록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정기만 참조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가장 실록 편찬의 근간이 되는 기록이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승정원 일기, 나중에는 승정원 일기라든가 또는 뭐 조보라든가 그다음에 주요 상소문 개인의 문집 또는 뭐 상소문 그다음에 뭐 왕의 일기인 뭐 일성록 이런 것까지 다 참고를 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편찬하는 과정은 왕이 죽고 나면 그래서 세 번의 절차. 일단 자료들을 다 모아서 일단 초본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 1교, 이렇게 보통 우리가 1교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2교를 거치면서 최종 완성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본이 나오면 이걸 영원히 비밀의 이제 그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실제로 조선 때 이런 일이 앞에 한 번 있어요.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실록의 기록은 왕은 절대 볼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관들이 제대로 기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실제로 이 실록의 기록을 봤다는 얘기를 앞에서 한번 했죠. 그게 누구냐면 연산군. 그러니까 김종직인가 김일손이 자신의 스승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을 실록에 실었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그 무오사화 할 때 우리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연산군도 실록을 보지 못했어요. 연산군이 봤던 건 교정본을 본 거예요. 교정본.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책을 맨날 쓰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제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저도 한 3교 정도 봤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원고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교정을 하면서 내용을 넣고 빼기도 하고 오탈자를 교정하기도 하고 위치를 조금씩 손을 대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제 교정본 과정은 최종 원본이랑 거의 90% 이상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실록을 본 거와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면 그 교정지들을 실록은 왕이 못 보니까 나머지 중간 교정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실록의 내용 아니야. 그러니까 교정지를 다 모아서 물에 씻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는 재활용해요. 그래서 물에 씻는다. 그래서 이게 씻을 세자야. 그래서 세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수, 얼굴 이제 씻으면 세수한다 그러잖아. 그렇죠? 뭐 세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세초. 그래서 이걸 영원히 비밀에 붙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 실록에 이제 원고들을 씻었던 데가 그게 이 서울의 여러분 세검정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세검정입니다. 자, 어쨌건. 자, 그리고 나서 이 실록은 원래는 하나를 보관했는데 고려실록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세종이 진짜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종이 이 문제를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수실되면 어떡해. 이 왕조의 정말 중요한 기록물인데 그래서 이걸 4군데로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서울의 춘추관사고를 비롯해서 성주사고, 그 다음에 충주사고, 전주사고 4개로 나누는데 정말 세종이 말했던 그 우려가 현실이 돼요. 그래서 외란 때 3개가 불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딱 살아남는 게 전주사고본. 그래서 전주본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광해가 이후에 그 5대 사고를 다시 정비하거든요. 그런데 이 5대 사고는 전부 어디에다 숨겨놓냐면 산속에 숨겨놔요. 그래서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태백산 사고, 오대산 사고, 그 다음에 만이산 사고. 만이산 사고는 이제 사고는 물론 화재 사건으로 나중에 그 강화도에서 정족산으로 옮기긴 하는데 이렇게 5대 사고로 다시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정원일기예요. 승정원일기는 앞에서 승정원 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자, 승정원 관원들이 왕과 워낙 많이 만나니까 자, 왕이 말했던 거, 행동했던 거, 회의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그 승정원에 보면 승지들은 굉장히 고급 관원들이고 상급 공무원이니까 그 다음에 7급에 주서라는 실무자들이 있거든요. 이 행정 실무자들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합니다. 됐죠? 자, 이걸 뭐라 그런다? 승정원일기라고 그러고요. 승정원일기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00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건 승정원일기는 조선 후기, 그러니까 인조 때 이괄해난 때 한 번 또 불타거든요. 그래서 이괄해난 이후의 것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서적. 이 기타 서적들은 지금부터는 책도 책이지만 여러분 항상 시간. 이게 무슨 과목이라고요? 시간의 과목. 그래서 자, 왕과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종 때 삼강실도. 뭐 이게 너무 중요하죠. 삼강 오륜 중에 삼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삼강을 편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책 이름에 이렇게 도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책에 도식이나 그림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그 본받을 만한 이제 충과 효 뭐 이런 것에 대한 행실을 기록하면서 옆에 그림도 같이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조오리 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라의 주요한 그 국가 행사를 그 주례에 나오는 유교식 오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오례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흉례, 가례, 빈례, 군례, 그리고 길례. 그래서 이렇게 5개. 그러니까 상례, 제사, 그 다음에 가례.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성년식과 그 다음에 성년이 된 두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거. 이거보다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혼례. 자, 그 다음에 빈례는 사신 맞는 거. 군례는 군대. 그래서 우리 뭐 국군의 날 보면 군인들이 이렇게 탁 각 국가별로 이게 우리나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안 하죠. 옛날에 뭐 좀 궁주의 산물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행렬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 그쵸? 네. 그 다음에 뭐 흉내는 가장 흉한 일이 뭐겠어요? 네, 사람이 죽은 거죠. 그래서 장례. 그래서 그런 그 국가의 행사를 유교적으로 딱 맞추어서 시행하는 그 이제 책을 만들어요. 됐죠? 이게 성종 때 국조오례입니다. 그 다음에 경태전은 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조선의 최고의 종합 성문 법전이죠. 세조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되죠. 그래서 호정과 형전은 세조 때 먼저 만들어지고요. 자, 성종 때 최종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에서는 조선 정기에서는 여러분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혼일강리역 때 국도지도. 그래서 이건 현조라는 동양에선 가장 오래된 지도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놈들이 가져갔지. 그래서 현재는 일본의 덴리 대학에 있어요. 덴리 대학에 있고요. 그래서 원나라의 그 혼일강리도를 비롯한, 그러니까 사실 원나라도 그 아라비아의 지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뭐 혼일강리도 이런 것들에다가 그 다음에 이회라는 사람이 한반도와 일본 부분만 추가로 그려요.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없어서 제가 그냥 지도만 보여만 드릴게요. 교재에 없는데 혼일강리역대국도 지도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시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라고요? 태종. 됐죠? 태종 때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혼일강리도 그다음에 양강피지도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한반도 부분이랑 일본 부분만 추가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되게 잘 보이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얘가 지금 아라비아 반도야.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 엄청 크잖아요. 그다음에 얘가 뭔지 아세요? 이게 아프리카 대륙이야. 아프리카 대륙 엄청 크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이 실제로 유럽보다 훨씬 크죠. 그죠? 그런데 보면 세상에서 제일 큰 건 누구야? 와, 중국이죠, 중국. 그죠? 두 번째로 큰 건 누구야? 우리지.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보다 커. 그죠?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중화사상이 있는 거야. 중중심 세계가. 그리고 그 다음이 소중화. 그 다음이 우리지. 됐죠? 네, 그래서 15세기 혼일강리역대국도 지도였습니다. 자, 태종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종 때, 제가 좀 이따 밑에 가면 나온다 그랬잖아. 동국여지승남. 얘는 지리서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 9년에 대한 뭐 9년의 역사, 지리, 풍속 뭐 이런 것들을 쭉 수록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중앙집권을 이제 다지는 과정에서 어떤 통치의 자료로 쓰는 거죠. 성종 기억하셔야 돼요. 동트리오, 동통갑, 동국여지승남, 동문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 때, 뭐 세종이 뭐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보면 지금 거의 세종성종 아니야? 세종성종. 그죠? 여기서 세종성종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향약집성방. 이걸 앞에서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의서. 가장 오래된 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지난번에 기억하는 거 이제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고려 때는 뭐라고요? 이거 이름 비슷해. 향약 구급방. 그래서 꼬려라서 구급방이고 쪼선이라서 집성방이야. 됐죠? 그래서 이건 세종 때. 그죠? 세종 때 향집성방.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의서. 그래서 세종이 정말 위대한 군 중 게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문화적 업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근세 조선 정기를 보통 뭐라 그러냐면 민족문화의 용성이라 그래요. 근데 요 민족문화의 용성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 중국 게 아니라 우리 거야. 그래서 일단 자주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족문화라고 말할 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실용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세종 때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세종 때 뭐 상강행실도 됐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의 삶이랑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 향약집성방.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약초 그리고 치료법. 그러니까 자주적이고 실용적이잖아. 여러분 농사직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농사직설 정말 위대한 농소죠. 그렇죠? 그래서 세종이 전국에서 농사를 30년 이상 지은 노농들의 경험담을 모으게 한 거야. 그러니까 지방의 수령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농부들 만나서 그 경험을 듣고 쭉 기록을 한 다음에 관찰사한테 올려. 그러면 이제 도별로 해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서울로 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노농들의 경험담,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농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정초로 하여금, 정초가 당시에 집현전의 학자거든요. 그래서 정초가 책임자야. 그래서 정초와 그 다음에 집현전의 학자들이 그 팔도에서 올라온 원고들을 모아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농서를 만든 거예요. 그 위대한 농서가 농사직설이야. 역시 자주와 실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 세종 때 의방유치는 요건 세종 말기인데 세종 때 원래 그 향약집성방 전에 향약 채채원령이라는 우리나라 약초만 쭉 정리하는 의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총 집대성되는 향약집성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면 거기에 누적돼서 그러니까 어의였던 전순위에 의해서 의학 백과사전이 하나 또 이제 세종 말기에 만들어지는데 그게 의방유치예요. 그 다음에 성종 때 해동제국기는 기행문입니다.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신숙주가 일본을 다녀와서 쓴 기행문인데 실제로 일본을 보낸 건 세종 때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 책을 그러니까 여러분 신숙주가 죽지도 않잖아. 그 세조 때 집현전학자 중에 그러니까 세종과 약속을 저버리고 제일 먼저 수양대군 편에 섰던 그래서 오늘날 가장 빨리
변질되는 나물의 이름이 됐죠? 그 신숙주. 그래서 이제 일본을 갔다 오고 일본에 대해서 쭉 써놓은 기행문입니다. 자, 그 다음 성종 때, 여러분 내가 이거 좀 이따 나온다 그랬잖아. 금양잡록. 됐죠? 자, 지금 뭐 성종이 시킨 건 아닌데,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이 금양이라는 지방이 오늘날의 경기도 시흥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시흥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그 지역의 농사법. 그래서 말 그대로, 자, 금양지방에 있었던 농사를 지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잡스러운 일들을 기록했다. 그래서 여기 국가적 차원의 어떤 농서라면 요거는 어떤 지역의 그 좀 특수성을 감안한 자, 그런 소농들의 농서. 됐죠? 이게 금양잡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종 때 금양잡록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자, 훈민정음. 자, 이게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 세계 최고의 글자잖아. 이건 뭐 앞에서 세종 때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한자의 불편함. 그래서 집현전학자들. 근데 실제로 집현학자들 뭐 별로 안 도와줘요. 엄청 집현전하는 데서도 엄청 반대. 예, 누가 말해도 훈민정음은 완전 세종의 작품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위한. 그러니까 진짜 에민의 군주죠. 그래서 실제로 서문에서부터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 여러분 뭐 그 훈민정음 해례 본 서문 뭐 대가 필요한가요? 나란 말씀이 뒷국가 달라 문자로 서로 샤마떼 아니야. 이런 전철 어린 백성들이 니르고 졸 배 있어도 하면서 시작되는 너무나 명문. 그렇죠? 그래서 세종이 이 글자를 왜 만들었는지.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에서 천문학. 자, 천문학은 혼천이와 간이. 그리고 이건 이제 천문관측 기구고요. 특히 간이 같은 경우에는 그 경복궁 경회로 북쪽에다가 간의대라는 걸 만들어요. 간의대. 그래서 천문관측 기구에 했던 간이를 설치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측우기, 이거는 세계 최초의 강수량 측정. 그 다음에 자경루는 물시계죠. 그렇죠? 네. 그 다음 앙불구는 해시계. 그 다음에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가볍게, 이거는 특이하게 태조 때입니다. 제가 태조 이성계 때도 얘기했지만 태조 때 별로 뭐 나올 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태조 때는 뭐 한양천도나 국호제정은 너무 당연하고 뭐 도첩제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화에서는 천상열차 분야지도예요. 이거는 고구려의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지 약간 전설 같은 얘기를 해서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집안에 그러니까 갑오로 내려오던 이 고구려 천문도를 웬 노인이 와서 이성계한테 전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성계가 이걸 흑묘석에 새기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양의 3대 석각 천문도 중에 하나예요.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래서 별자리를 분야 이렇게 파티션을 나눠가지고 별자리를 쫙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칠정산,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세종 때입니다. 하여튼 세종 때 되게 중요한 거야. 됐죠? 세종이 항상. 칠정산은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역법이에요. 달력. 근데 여러분, 그 달력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첨단 과학이야. 왜냐면 천체가 관측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충선왕 때 쓰던 수시력과 아라비아의 회외력을 참조해서 그러니까 한양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역법이죠. 그러니까 한양을 중심으로 천체를 관측해. 이것도 역시 똑같네. 아까 말했던 자주와 실용이잖아. 그쵸? 세종 때 만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역법입니다. 그 다음에 인쇄. 인쇄는 이제 고려시대 금속활자를 만들잖아. 근데 잠깐 조금 만들지 않다가 태종 때 주자소 설치한 다음에 개미자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미자는 의미가 뭐냐면 단절됐던 금속활자를 계승했다 해서 개미자고요. 그런데 금속활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 자, 세종 때 만들었던 갑인자예요. 그래서 금속활자의 갑은 갑인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무기, 화포, 신기전, 거북선, 판옥선. 그럼 여러분 이거는 아시죠? 그래서 이미 조선 전기에 있었잖아요. 태종 때 만들고 나중에 그거를 이수진이 다시 만들지. 근데 물론 근데 그때 이건 이제 정식 명칭은 거북선은 귀선이라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똑같은 거냐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사실 정확하게 거북선의 모습을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이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 일단 뭐 2단 노선이다 3단 노선이다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조금 뭐 논란들이 있죠. 그리고 위에 판이 철로 됐다 철갑선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아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위에 나무로 만든 거다. 그래서 나무를 덧대서 좀 단단하게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건 자 이때 15세기에 이미 이번 기본적인 원형들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가 인쇄. 자, 궁궐은 경복궁과 창덕궁. 여러분 시간만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 앞에서 소개하면서 했었죠. 경복궁은 정도전이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태조고요. 그 다음에 창덕궁은 왕자의 난 이후에 개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방원이 경복궁이 너무나 정도전의 작품이잖아. 그러니까 정도는 자기가 죽였잖아요. 어린 동생들도 죽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자기의 궁궐을 만들어서
태종이 한양으로 돌아온다 그랬죠. 그게 창덕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궁궐이 창경궁인데, 창경궁은 이 성종 때 성종이 모셔야 되는 할머니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 어머니 인수대비뿐만이 아니라 뭐 세조의 부인이었던 정의영 윤씨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종의 부인도 있었고, 그래서 할머니들 셋이 좀 뭐 이제 사실 수 있게 창덕궁 옆에다가 원래 있었던 궁을 조금 확장을 해, 수창궁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만드는 궁이 창경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 창덕궁과 창경궁이 이렇게 벽 하나 사이에 두고 나란히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조선의 5대궁이라 말할 때 또 하나 경운궁, 그러니까 오늘날의 덕수궁이죠. 경운궁과 경덕궁, 경희궁이 있는데 그 두 궁궐은 외란 이후에 광해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종묘와 사직단은 실제로는 궁궐의 양쪽에, 경복궁의 양쪽에 배치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명 좌묘 우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좌묘 우사는 왕이 볼 때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그래서 조선의 국왕은 항상 앞에서 얘기 한번 살짝 한 것 같은데 항상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정치하거든요. 그래서 남면이에요. 그래서 모든 궁성과 도성의 정문은 그래서 남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양도성의 정문도 숭례문이라 그랬죠. 흥인지문이 아니라. 자, 그런데 왕이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니까 왕의 좌측손 방향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우측이 서쪽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실제로 유교의 의례에서는 좌가 더 직렬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따질 때 우의정보다는 좌의정이 뭐 비슷한 거지만 조금 더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동쪽에는 종묘를, 그리고 우측에는 토지신과 곡식신의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원래는 궁 바로 앞에 한복판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환구단, 그러니까 원구단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려 때는 좀 일부 운영도 되기도 했는데 조선 때는 세조 이후에는 운영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명나라 놈들이 이걸 갖고 하도 시비를 걸어. 아니 니네가 하늘에다 제사를 왜 지내냐. 그래서 환구단, 원구단은 운영이 되지 못하다가 나중에 96년에 아르사이 공사관으로 파천했던 고종이 경운궁, 덕수궁으로 환궁한 다음에 다시 환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황제 즉위식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긋는 데서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사만나라고 그런다. 대한, 황제나라다, 제국. 그래서 대한제국 선포식을 거기서 합니다. 자, 선농단은 흥이지문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이신, 그러니까 뭐 중국 신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사망오제 할 때 뭐 불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준 신, 뭐 농사를 짓는 법을 알려준 신. 그래서 그 선농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흥인지문 바깥에 나가서 거기서 직접 농사를 짓는 모습도 보여주고 거기다 이제 조선의 국왕이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때 그 왕의 얼굴을 보는 걸 뭐라 그러냐면 관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 과거 시험을 보러 오는 걸 그래서 관광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적이 좋아서 그러니까 초시를 통과해서 복시에 가면 복시를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전시에 가면 합격을 해서 전시 순위 결정전에 가면 그거는 국왕이 친임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왕을 볼 수 있죠. 왕은 빛이야. 그래서 빛을 본다. 그래서 과거 시험 보는 걸 관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농단에 가서 조선의 그 왕이 이 의례를 진행을 하잖아. 그러면 왕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백성들이 막 모여요.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관광객이라 그랬어. 그러면 왕이 이 선농씨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선농단에 왔는데, 근데 그래도 뭐 내 팬들이 소위 말해서 나보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이 어린 백성들에게 해줄 게 없나 해서, 근데 뭐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밥 주기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그 고기 국물을 내서 국에다가 밥을 넣어서 한 그릇씩 쫙 돌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는 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선농탕이에요. 됐죠? 오늘날 설렁탕 그래서 뭐 가끔 드시는. 자, 그다음에 불교 건물에서는 행사 장경판전. 여러분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팔만대장경 할 때 얘기했어요. 팔만대장경은 대몽황제기 강화도에서 만들어지지만 그걸 보관하고 있는 건물인 장경판전. 그러니까 이것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팔만대장경과 함께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기록문화유산이 나중에 만들어지면서 팔만대장경은 기록문화유산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해인사 장경판전이라는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그 건축물은 그냥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그대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고, 근데 해인사 장경판전은 15세기에 건축됐다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해인사 장경판전은 언제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 없어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기록이 뭐냐면 세조 때 장경판전을 보수했다는 기록이 실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날은 뭐라고 보냐면 최소한 장경판전이라는 건물은 세조 전에는 있었겠구나. 그리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조 때 보수를 했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불교를 좋아하는 세조 때 만들지 않았겠느냐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원각사 10층 석탑은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되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뭐에 영향받았다? 고려의 원간섭기에 만들어지는 경천사 10층 석탑에 영향받았다. 그래서 세조가 야 이거 진짜 멋있다. 그래서 서원한복판에 원각사 10층 석탑, 그러니까 원각사를 만들고 탑을 만들 때 야 쟤랑 똑같이 만들어. 그래서 똑같이 만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사진으로 보면 거의 똑같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이게 절 터만 있고요. 이게 터라 그랬잖아. 그리고 현재는 여기가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원의 이름이 탑골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사진 구별하는 거 말씀드렸죠. 밑에 보면 여러분 사진 있잖아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다 보니까 탑골공원에 그래서 여러분은 자주 안 가시죠.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탑에다 기대면 안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가까이 보지 마세요. 그래서 뭐라고요? 주변에 그 테두리가 쳐 있어. 펜스가 쳐 있는 게 사진의 특징이에요. 됐죠? 그걸로 경천사 10층 석탑이랑 사진으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공예는 15세기에는 분청사기고요. 분청사기는 여러분 말 그대로 청자입니다, 원래. 근데 주의사항이 그 밑에 있죠?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그 밑에 사진 있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실제로는 푸른색이 아니에요. 됐죠? 왜냐면, 그러니까 분청사기라고 하는 건 청자에다가 백토의 분을 칠해요. 그리고서는 구워내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하얗거나 또는 열에 그을리니까 약간 누런 빛깔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부청사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려시대 청자에서 완전히 백자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그러면 16세기 이후는 그러니까 순백의 고상함을 보여주는 선비들의 취향과 어울려서 백자가 널리 사용됩니다. 깨끗하고 담백한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화. 회화에서는 15세기, 자, 회화, 자, 두 개. 그러니까 15세기 회화가 중요해요. 목류도 온도랑 그 다음에 고사간수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견은 도화서 출신의, 그러니까 도화서라는 게 그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관청이거든요. 거기에 전문 화가를 화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안견은 도화서 출신의 전문 화원, 오늘날로 말하면 직업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뭘 그린 거냐면 세조의 동생이었던 안평대군. 그러니까 안평대군이 꿈에 본 천국을 그린 거야. 됐죠? 그러니까 요 그림은 언제냐면 시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세종이에요. 세종의 셋째 아들이잖아. 그쵸?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천국, 무릉도원을 꿈속에 걸어 다닌 거야.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해주니까 안견이 그걸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둘 다 대단하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기 꿈을 얘기하고 그려달라고 해본 적 있어요? 누군가의 꿈을 그려주셔본 적 있으세요? 둘 다 대단하죠. 이게 안견의 목류도 온도입니다. 잠깐 그림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이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었고 그 다음에 대각선의 미를 잘 살렸다라고 평가받는 작품이에요. 대표. 눈도장. 끝. 자, 원리대로 올라가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작품은 강희안의 고사간수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그래서 15세기 회화는 몽고. 그래서 고사간수도는 가장 우측에 있죠. 그래서 바위에 엎드려 수면을 바라보며 무념무상에 빠진 선비의 내면을 아주 간결하고 과감하게 표현했다라고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됐죠? 노트장 찍으시고. 그 다음에 16세기, 자, 요거 이제 이상자는 뭘 유명하냐면 노비화가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중종과 명종 시기에 활약했는데 그 절벽에서 죽지 않고 자라고 있는 강인한 늙은 소나무의 생명력을 보여줬던 송화보월도가 제일 유명하고요. 자, 그 다음 신사임당의 초충도. 신사임당은 뭐 천재 시인이자 화가이자 됐죠? 네, 정말 천재적인 예술가였죠. 그리고 율곡 이, 아까 말했던 이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조폐공사 모델이야. 5만 원권. 됐죠? 네, 그래서 초충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선비들의 취향과 어울려서 사군자 그림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자, 그 동트리오 기억나시죠? 성종 때 동문선. 자, 동문선은 서구정이 편찬책입니다인데 여러분 이건 서구정이 쓴 건 아니고요. 모은 거죠. 그래서 동문선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문학 백과사전이에요. 아니 문학 전집. 그래서
시, 부, 사, 문 이렇게 쫙 해서 다 모아서 130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여러분 집에 뭐 학교 다니실 때 어머니가 사주셨던 문학전집 하나씩 있지 않나요? 한국 문학전집, 세계 문학전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 소설, 뭐 수필, 희곡 해서 쫙 모여 있는 거. 자, 용벼천과 월인천광지곡 한글로 가는 이건 뭐 앞에서 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악학개범 앞에서 성종 때 이거 좀 출제됐으니까 기억해 달라 그랬죠. 그래서 음악, 악을 총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음악의 이론이라든가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악기 사용법, 연주법까지도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뭐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근세 문학까지 이렇게 하면서 자, 조선 정기사가 끝났네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조선 후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